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의 작은 동네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이제 막 예순을 넘긴 여자입니다. 제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방앗간 문을 여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오전이 훌쩍 지나 있죠. 그렇게 가장 바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믹스 커피 한 잔을 타서 가게 한쪽에 앉아 잠깐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이 열리고 "언니!" 하는 목소리와 함께 제 동생이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도 반가운 그 한마디에 고개를 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린 걸까?' 하고요. 어릴 적엔 늘 제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였고 제 손길이 필요한 동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얼굴에도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더군요. 저희 자매는 남들보다 조금 더 끈끈한 사이인 것 같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표정을 보면 다 알아차리는 사이입니다. 그건 아마도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눠들어야 했기 때문일 겁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지나왔는지 아득하지만 그래도 그 시기를 지나왔기에 지금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작은 시골의 읍내에서 방앗간을 하며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저희 방앗간은 가게와 집이 따로 나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앞쪽에는 기계들이 놓인 방앗간이 있고 그 뒤로 바로 부엌과 안방이 이어진 구조였어요. 문 하나만 열고 닫으면 일터와 집이 오가는 곳이었죠. 늘 쌀 씻는 물소리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집안까지 그대로 들어왔고 방앗간에 불이 켜져 있는 날엔 집도 함께 깨어있는 셈이었습니다. 원래는 부모님이 함께 운영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집안의 생계는 전부 어머니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방앗간 일이라는 게 새벽부터 손이 멈출 틈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철이 들자마자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를 돕게 됐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아이들이 놀자는 것도 뿌리치고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저를 반기는 건 8살 차이 나는 제 동생 수미였습니다. 수미야, 언니 왔다. 언니, 학교 잘 다녀왔어? 나 언니 계속 기다렸어. 그랬어? 수미야, 너 아직 밥 안 먹었지? 언니가 금방 밥 차려줄게. 일하는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을 돌보는 일은 거의 제 몫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생은 제가 업고 다니며 키웠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였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건 제가 다 했으니까요. 동생 수미는 똑똑했습니다. 또래 애들보다 말도 먼저 트인 것뿐만 아니라 따로 글자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글을 깨우쳤죠. 뭐가 됐든 하나를 가르쳐주면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죠. 이해력도 빨랐고요. 게다가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다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요. 그 덕분인지 학원 하나 없는 시골이었지만 동생은 혼자 교과서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으며 전교에서 늘 1, 2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방앗간에 들를 때마다 공부 잘하는 수미를 칭찬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으쓱해지고는 했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방앗간에 나가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법도 손님을 상대하는 법도 그때부터 하나씩 익혀갔죠. 그 무렵 제 걱정은 늘 하나였습니다. 눈에 띄게 약해져가는 어머니의 건강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주무실 때면 계속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허리며 무릎이며 성하지 않은 곳이 없었죠. 방앗간 일이 어느 정도 손에 익을 즈음 하루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맞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미야, 우리 단골 손님 중에 김씨 아줌마 있잖아. 너도 알지? 네, 김씨 아줌마 잘 알죠. 근데 왜요? 김씨 아줌마가 괜찮은 남자가 하나 있다더라. 너랑 딱 어울릴 것 같다고 하던데 이참에 선 한번 봐볼래? 맞선이요? 아직 누구 만날 생각은 없는데.
가볍게 밥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해. 그 남자 성실하고 듬직하단다. 말수가 많진 않아도 일은 참 잘한다고 해서 괜찮을 것 같으니까 만나보기라도 해봐. 한창 좋을 나이인데 맨날 이렇게 방앗간에만 있지 말고. 썩 내키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아마도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 곁을 지켜줄 사람을 정해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래서 큰 기대 없이 그 남자를 만났는데 막상 마주해보니 김씨 아줌마 말대로 참 담백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 처음엔 어색했지만 꾸밈 없는 태도와 성실함이 느껴졌어요. 몇 번 더 만나는 동안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방앗간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앗간을 지켰고 남편도 자연스럽게 그 공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더니 어느새 쌀자루를 나르고 기계를 닦으며 어머니 일을 거들기 시작했죠. 동생에게도 잘했고 수미도 남편을 잘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고 그제야 조금 마음을 놓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준비할 틈도 없이 맞닥뜨린 이별이었어요. 그렇게 방앗간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고 남편과 저는 함께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23, 동생 수미는 16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방앗간을 책임지는 동시에 수미의 공부 뒷바라지까지 온전히 맡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방앗간 문을 열고 낮에는 손님을 맡고 밤이 되면 수미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동생이 공부 때문에 마음 졸이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고 싶은 공부만큼은 끝까지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수미를 데리고 교복을 맞추러 나간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둘이 나온 김에 이것저것 볼일을 보고 나니 어느새 점심때가 되었고 중국집에 들어가 짜장면을 한 그릇씩 시켰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앞에 두고 있자니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더군요. 수미야, 오랜만에 언니랑 둘이 나오니까 좋지? 내 등에 업혀 다니던 애가 언제 이렇게 컸어? 벌써 고등학생이라니. 이러다가 금방 대학교 들어간다고 하겠다. 언니, 나 대학교 가도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왜, 너 대학교 안 가려고 했어? 우리 형편 내가 뻔히 아는데 언니한테 계속 부담만 주는 것 같아서. 언니도 가정이 있고 애도 있는데 너 그래서 대학교 안 가려고 했어? 박수미, 우리 동네에서 네가 공부 제일 잘하는데 네가 대학교 안 가면 누가 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공부만 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나머지는 언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정말? 나 진짜 대학교 가도 돼? 언니,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할게. 나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고 싶어.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수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보다 앞서 걸어가는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동생의 공부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요. 그 이후로 수미는 정말 말 그대로 공부만 했습니다. 새벽에 방앗간을 열러 나가면 이미 불이 켜진 방에서 문제집을 붙잡고 있었고 밤늦게 들어오면 책상 위에 엎드려 잠든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보다도 더 악착같이 더 묵묵히 공부하더군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 수미도 어느덧 수능을 치르게 됐고 마침내 합격 발표 날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은 전화기를 꼭 쥔 채 제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참아왔던 숨을 한꺼번에 내쉬듯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언니, 나 합격이래. 대학교 붙었대. 정말? 진짜야? 우리 수미 진짜 장하다, 장해. 언니는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언니, 고마워.
언니가 없었더라면 나 아마 대학교는 꿈도 못 꿨을 거야. 수미는 서울에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너무 기뻐서 방앗간에 오는 손님들한테 합격덕을 돌리며 자랑을 했어요. 이웃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고, 방앗간에 들른 손님들은 덕담을 하나씩 얹고 갔습니다. 제 동생의 대학 합격은 조용하던 동네에 오랜만에 생긴 자랑거리였습니다. 입학날이 다가오자 집안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동생은 서울에 가져갈 짐을 챙기면서도 계속 방을 들락거렸고, 저는 필요한 게 또 없나 몇 번이나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새로 산 이불이며 옷까지, 반찬통까지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 짐은 점점 불어났죠. 서울로 올라가는 날 아침, 버스에 오르기 전 수미는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대신에 언니가 있어서 내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언니, 나 서울 올라가서도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 거야. 언니한테 부끄러운 동생 안 되도록. 그래, 언니는 수미 네가 잘할 거라 믿어. 서울 가서도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알겠지? 응, 걱정 마 언니. 춥다 이제 들어가. 서울 도착하면 연락할게. 동생을 태운 버스가 출발하고 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괜히 손을 흔들며 서 있었죠.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혼자 지내야 할 수미 생각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낯선 서울에서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을지, 아프진 않을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그동안 제가 지켜봐온 동생이라면 어디서든 자기 몫을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야무지고 똑부러졌던 동생이니까요. 걱정과 믿음이 뒤섞인 채 저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수미는 서울로 올라간 뒤 첫 해는 기숙사에서 지냈고 다음 해부터는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보증금과 처음 몇 달치 월세만 제게 부탁했을 뿐 그 이후로는 생활비를 더 보태달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야 그제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놓는 정도였죠. 어느 날은 반찬을 한가득 싸서 택배로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수미야, 언니야. 오늘 밑반찬 몇 가지 보냈어. 내일 모레쯤 도착할 거야. 너 좋아하는 반찬만 만들어서 보냈으니까 시간 없어도 밥은 꼭 챙겨 먹어. 응, 언니, 고마워. 언니도 바쁠 텐데 나까지 신경 써주고. 고맙긴 우리 사이에. 근데 수미야, 생활비는 괜찮아? 혹시 모자라면 말해. 언니가 조금 더 보내줄까? 괜찮아, 언니. 나 내일부터 아르바이트도 하나 더 하기로 했거든. 또? 공부만 하기도 바쁠 텐데 무리하는 거 아니야? 종일 하는 것도 아닌데 뭘. 학교 근처 카페인데 시급도 괜찮더라고. 아무튼 생활비랑 용돈은 내가 벌어서 쓸 거니까 언니는 걱정 안 해도 돼. 혼자서 얼마나 힘들지 안 봐도 뻔했지만 씩씩한 목소리로 말하는 동생 덕에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었습니다. 수미는 평일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일하고 주말엔 학원에서 조교를 하며 아이들 문제를 봐준다고 했어요. 스스로 자기 몫을 해내려는 동생이 대견하면서도 괜히 더 짠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미는 대학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동생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죠. 어렵게 통화가 되면 괜찮다,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고 말끝에는 늘 어딘가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다는 건 느껴졌지만 저는 캐묻지 않았어요. 똑부러진 아이니까 필요하면 언젠가는 스스로 말해주겠거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방앗간 문을 닫으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도 없는데 싶어 누군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들었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서울에 있어야 할 제 동생 수미였습니다. 언니, 나 왔어. 수미야, 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근데 너, 그때였습니다. 동생이 한 발짝 더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 외투 아래로도 감출 수 없을 만큼 동생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자마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물어야 할지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수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참아왔던 걸 터뜨리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언니, 언니 미안해. 너 지금 이게 무슨... 일단 이쪽으로 앉아.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봐. 너 아이 가진 거야? 애 아빠는 누구야? 어딨어? 왜 너 혼자만 온 거야? 어? 제가 숨 쉴 틈도 없이 묻자 수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난 사람이 있었어. 처음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성실했고, 나중엔 결혼 얘기도 했고. 사귄 지는 얼마나 됐는데? 1년 조금 넘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 계속 몸이 안 좋더라고. 컨디션도 떨어지고 어지럽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임신한 걸 알게 됐어. 수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술을 깨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바로 말했는데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 뭐 달라져? 어떻게 달라졌는데? 책임 못 지겠대.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했어. 아이를 지우든 낳든 그건 내 선택이지만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박수미, 앞장서. 내가 그 인간을 당장? 언니, 제발 그러지 마. 그 사람이랑은 이미 다 끝났어. 나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저를 수미가 붙잡았습니다. 동생은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꼭 쥔 채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제 눈앞에 그 남자가 있다면 무슨 짓을 할지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죠. 수미는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다가 아이를 지우려고 병원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들어갔더니 도저히 아이를 지울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자기에게 찾아온 생명을 차마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몇 번이나 그 남자를 찾아가 설득했지만 돌아온 건 냉담한 말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인데 왜 자꾸 찾아오냐. 연락하지 말라며 오히려 소리를 질렀다고요. 문자를 보내도 돌아오는 건 괴롭히지 말라는 말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배는 점점 불러왔고 더는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학교에도 나갈 수 없었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결국 수미는 모든 걸 내려놓은 채 산딸이 다 되어서야 사람들 눈을 피해 고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수미, 너 그래서 그동안 내 전화도 피했던 거야? 응, 미안해 언니. 너무 미안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혼자서 나와볼까 생각도 해봤어. 근데 돈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든 게 다 너무 무서웠어. 뭐가 미안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말했어야지. 너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괜찮아. 그제야 수미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이 너무 가여웠어요.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냐는 원망도 들지 않았죠. 그 모든 시간을 혼자 버텨냈을 수미가 너무도 가여웠고 제 가슴은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수미는 다시 저희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죠.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이내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러다가 그런 인간은 애초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서 우리가 마음 단단히 먹고 더 잘 돌보면 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 편이 되어준 사람이라는 게 그날따라 더 고마웠습니다. 수미는 결국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퇴를 신청했거든요. 수미야, 너 정말 괜찮겠어?
학교는 애 좀 키우다가 다시 다녀도 되잖아. 후회하지 않겠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대학교인데. 괜찮아, 언니. 나 후회 안 해. 나 이제 우리 아이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거야. 애만 보면서 살 거야. 나 정말 괜찮아. 수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를 아프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에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렇게 똑똑하던 방앗간 막내 딸내미가 배가 불러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고 그 뒤로 방앗간의 공기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누구 하나 대놓고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쌀을 맡기러 온 사람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았고 괜히 동생이 있는 방을 힐끔거리는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이로 낮게 깔린 수군거림이 들릴 때도 있었죠. 그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수미였습니다. 동생은 시골에 돌아온 뒤로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늘 제 뒤에 바짝 붙어 고개를 숙였고 마주치는 사람이 있으면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어느 날 밤 수미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 내가 너무 패기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는 내 동생이잖아. 가족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박수미 너 어깨 펴. 네가 무슨 죄인이야? 도망친 것도 아니고 책임지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엄마는 강해져야 해. 그러네. 언니 말이 맞네. 엄마는 강해져야지. 그날 이후 수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표정은 이전보다 단단해졌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정일보다 조금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방앗간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안쪽에서 수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나오는 걸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깨워 차에 태웠고 그대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동생의 아이는 건강한 울음소리를 내며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시울도 함께 뜨거워졌습니다. 동생의 아들이자 제 인생 첫 조카 지훈이었습니다. 수미야, 수고했어. 많이 힘들었지? 언니, 얘 좀 봐. 내 아기래. 너무 예쁘지? 건강하대. 나 이제 진짜 엄마 됐어. 그래, 이제 엄마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말 안 해도 알지? 응, 나 혼자서도 잘 키울 거야. 씩씩하고 건강하게.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동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고, 그걸 보고 저는 알았습니다. 동생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수미는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마치자마자 가만히 쉬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틈에도 책을 폈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다니던 학교는 끝내 졸업하지 못했지만 수미 머릿속에 든 것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방학한을 치우고 동네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숙제를 봐주는 공부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수미야, 힘들지는 않아? 힘들긴. 우리 둘이 먹고 살려면 해야지. 내가 이거저거 따질 형편도 아니잖아. 그래도 이렇게 공부방 하니까 애 보면서 돈도 벌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안 그래? 그러게 다행이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네가 건강해야 지훈이도 잘 키우는 거야. 동생의 실력이 조금씩 입소문이 나자 읍내에 있는 중고등학생이 과외를 해달라고 하기도 했죠. 조카를 돌보느라 학생의 집으로 갈 수는 없어서 시간을 따로 만들어 학생들을 집으로 불러 수학이나 영어를 봐주고는 했습니다. 크게 벌지는 못했지만 아이 분유나 기저귀 값은 해결할 수 있었죠. 그 사이 조카는 무럭무럭 자랐고 어느덧 유치원에 다닐 때가 됐습니다. 지훈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동생은 학원에 다니며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동생이 일하는 사이 제가 방앗간 일을 하면서 지훈이를 돌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카가 제게 물었어요. 이모, 우리 아빠는 어딨어? 아빠? 응, 지훈이 아빠. 아빠는 왜 없어?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 있던데. 그게 말이야. 지훈이 아빠는 저기 멀리서 일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같이 안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언제 같이 살 수 있는데? 지훈이가 조금 더 크면?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듣고 착하게 지내야 해. 알겠지? 저는 동생과 미리 맞춰둔 내용으로 조카의 물음에 답했습니다. 조카가 언젠가는 이런 질문을 할 거라 짐작은 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동생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낮에 갑자기 지훈이가 아빠는 어딨냐고 물어보더라. 정말? 그래서 언니는 뭐라고 했는데? 사실대로 말한 거 아니지? 당연하지. 숨이 너랑 입 맞춘 대로 말해주긴 했는데 이제 자꾸 물어볼 텐데 어떡하려고. 언젠가는 얘기해야겠지만 아직은 아니야. 좀 더 크면 이해할 수 있을 때 말해줘야겠지. 그 뒤로도 동생은 계속 조카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마치 아빠가 보낸 것처럼 선물과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은 조카의 생일이라서 다 같이 밥을 먹었고 어김없이 아빠가 준비한 것처럼 선물을 줬죠. 조카는 그걸 받아들더니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로 알고 싶어. 알고 싶다니 뭘? 아빠 말이야. 이 선물 아빠가 줬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지? 저는 깜짝 놀라서 급하게 변명을 하려고 나섰지만 그런 저를 동생이 말렸습니다. 아마도 조카의 진지한 눈빛을 보면서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수미는 자신의 아들에게 천천히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었습니다. 지훈아, 네가 짐작한 대로 네 아빠는 없어. 아빠가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돌아가신 거야? 아빠는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를 떠났어. 너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해서 엄마가 혼자 너를 낳은 거야. 지금까지 연락도 한 번 없었어? 응, 없었어. 단 한 번도. 조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응, 엄마한테도 그랬지만 지훈이 너한테는 큰 잘못을 한 거지. 엄마 혼자서 많이 힘들었어?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 태어나고 나선 다 좋았어. 지훈아,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지 않을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행복한데? 조카가 그렇게 묻자 수미는 잠시 울컥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꼭 참고 아이를 끌어안고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밌게 살면 돼. 네가 웃고 행복한 거 보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정말? 나는 책 읽고 수학 문제 풀고 공부할 때가 제일 재밌는데 앞으로 공부 더 많이 해야겠다. 엄마 행복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환하게 웃는 10살짜리 조카의 얼굴을 보면서 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무책임하게 그 둘을 버렸지만 동생과 조카는 세상 그 누구보다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고 있었어요. 곁에서 봐도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이 다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조카는 즐기면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지훈이를 보고 있으면 마치 동생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죠. 책을 붙잡으면 시간을 잊었고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오기가 생겼는지 그걸 이해할 때까지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조카는 초중고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죠. 그러자 뒤에서 아빠 없는 아이, 미혼모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대견하다는 칭찬이 이어졌죠. 조카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수미와 저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됐어요. 조카의 꿈은 컸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했죠. 거기서 법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목표를 위해 거의 몇 시간 잠도 못 자고 공부하면서도 가끔 방앗간에 나와서 일도 도왔습니다. 지훈아, 네가 무슨 일을 도와준다고 그래? 공부할 시간도 없으면서. 얼른 들어가. 들어가서 네 할 일 해. 아니야, 이모.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있는다고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 이렇게 몸도 움직여줘야 한다니까. 이모부도 허리 안 좋으시다면서 무거운 건 내가 들게. 이 쌀포대 저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지? 이모는 여기 앉아서 좀 쉬어. 그래, 알았어. 근데 지훈아, 너 대학교 어디로 갈지 정했어? 이모, 나 서울대 갈 거야. 이왕 공부하는 거 최고로 잘하고 싶어. 특별한 학원을 보내주지도, 과외를 시켜주지도 못했지만, 조카는 혼자 힘으로 성적을 만들었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서울대학교에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조카의 서울대 합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지나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빠가 없어도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카 지훈이가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읍내 구석구석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오랜만에 자랑할 일이 생겼다면서 제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줬죠. 지훈이가 다니던 학교는 물론이고 동네 입구에도 조카의 서울대학교 합격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꺼내셨고 다들 조금씩 돈을 모아 제일 큰 현수막으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이장님이 방앗간으로 들어오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미야, 축하한다. 마을 사람들이 돈 모아서 현수막 제일 큰 걸로 만들었다. 이 집 조카가 공부 잘한다, 잘한다 하더니 결국 이렇게 큰 일을 하는구만. 감사해요, 이장님. 아, 참, 이거 오늘 만든 떡인데요. 다른 건 해드릴 게 없고, 이거 가져가서 동네 사람들이랑 나눠 드세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뭘 이런 걸 준비했어? 암튼 잘 먹을게. 지훈이한테도 꼭 전해.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고 다 응원한다고. 다른 동네 사람들도 방앗간에 들를 때마다 다들 조카 이야기를 꺼내며 축하했습니다. 현수막이 걸린 지 며칠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방앗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밖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골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차 한 대가 방앗간 앞에 멈춰 서 있더군요. 반짝거리는 외제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비싸 보이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구두에는 먼지도 하나 묻어있지 않았죠. 남자는 잠시 서 있다가 이내 방앗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굳이 누군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이 조카 지훈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매며 입매, 새하얀 피부에 짙은 눈썹까지 지훈이가 나이 들면 꼭 저 얼굴이겠구나 싶을 만큼이요. 그때 마침 잠깐 외출했던 수미와 지훈이가 방앗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미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덜덜 떨리더군요. 남자는 그런 수미의 반응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친구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태연한 목소리로요.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당장 나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쫓아낼 거야? 헛소리 그만하고 나가. 너하고는 1초도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동생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남자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마치 수미의 분노 따위는 이미 계산에 넣어둔 사람처럼요. 그는 동생의 뒤에 서 있던 지훈이를 천천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반가운 척 말을 이었습니다. 너구나, 내 아들. 맞지? 여기 오면서 현수막에서 봤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며? 축하한다. 역시 내 핏줄이라 그런가 머리가 좋네. 뭐? 우리 아들? 내 아들? 지훈이가 왜 네 아들이야? 너 같은 인간 말종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애야. 이거 왜 이래? 아빠가 아들한테 축하 인사 좀 하겠다는데. 지훈아, 이거 바꿔라. 조카의 친부는 지갑 속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몇 장 꺼내 지훈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수미가 재빨리 손을 뻗어 남자의 손을 세게 쳐냈습니다. 지폐가 바닥에 흩어졌고 방앗간 안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남자는 잠깐 얼굴을 굳히더니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웃음을 띄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더 섬뜩했습니다. 수미야, 사실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예전에 우리 만났을 때 주고받았던 편지나 사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혹시 남아있나? 있으면 나한테 넘겨라. 그거 주면 내가 섭섭하지 않게 보상할게. 아, 그럼 그렇지. 너가 뭐가 필요해서 온 거구나. 너가 아무 이유도 없이 여기까지 올 리가 없지. 그래, 그것만 주면 바로 사라져 줄게. 나도 바쁜 사람이야. 너랑 나 만났을 때 주고받았던 것들 가지고 있어, 없어? 어? 그거 넘겨주면 보상한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인간에게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비겁하게 도망쳤다 해도 자기 핏줄이 이렇게 자랐다는 사실 앞에서는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카의 친부라는 인간은 제 기대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이의 인생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한테 불리한 흔적만 치우러 온 사람이었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수미의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지훈이가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저는 지훈이 역시 자신을 버린 친부에게 쌓아온 감정을 터뜨리려는 줄 알았습니다. 실망과 분노를 담아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지훈이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바닥에 널브러진 지폐들을 주우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상이라, 뭘로 보상하실 건데요? 뜻밖의 말에 저와 수미는 동시에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얼굴에는 분노도 동요도 없었습니다. 지나치게 차분했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죠.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흥미가 생겼다는 표정으로 지훈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역시 서울대 합격해서 그런지 확실히 다르네.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가는군. 그래, 그럼 한 1억이면 되겠어? 1억이요? 3억은 주셔야죠. 뭐, 3억이라고? 네, 3억이요. 당신이 찾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먼 시골까지 직접 찾아오신 거잖아요. 아까 엄마한테 말한 그거 제가 분명히 본 기억이 있거든요.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주고 가세요. 조카의 친부는 지훈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빛이 스쳤고 이내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더 할 말도 없다는 듯 뒤돌아서 방앗간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가 타고 온 외제차가 먼지 자국만 남기고 사라졌지만 방앗간 안의 공기는 한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미도 지훈이도 아무 말이 없었죠. 그 답답한 침묵을 먼저 깬 건 결국 저였습니다. 지훈아, 너 왜 그랬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거야? 3억이라니. 이모, 저 사람 그냥 온 거 아니야. 엄마한테 자기 발목을 잡을 만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온 거야. 그게 왜 필요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있던 수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집에 저 인간 관련된 물건은 하나도 없어. 시골 내려오면서 편지나 사진 같은 거 다 버리고 태워버렸단 말이야. 괜찮아. 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 엄마랑 이모는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나만 믿어. 그날 이후 조카는 며칠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저와 동생을 자기 방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모, 이것 좀 봐. 내 친부라는 그 사람에 대한 기사야. 지훈이 너 그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한 거야? 응,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봤어. 그래야 왜 우리를 찾아와서 편지나 사진 같은 게 있냐고 물어봤는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것 좀 봐봐. 조카가 보여준 기사에는 하나같이 다 그에 대한 좋은 평가뿐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자수성가형 인물, 주말마다 보육원 봉사, 기사로만 본다면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아는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다르게 포장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치가 떨렸죠. 그때 조카가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그건 그 남자의 아내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조카의 친부가 제 동생을 버리고 간 뒤 결혼한 여자는 한 기업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기사를 보니 그 회사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외동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 사위에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성 기사들이었죠. 그걸 보니 한 번에 이해가 갔습니다. 그는 갑자기 아들이 보고 싶어진 것도 아니고 뒤늦게 책임감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혹시라도 흠이 될 수 있는 과거를 미리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조카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아떨어진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알겠지? 회사 경영권 무리 없이 이어받으려고 찾아온 거야. 예전에 버린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골치 아파질 테니까 입막음 하려고. 그러게 세월이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건 변하질 않았네. 그 사람한테 나랑 엄마는 없애야 할 리스크, 위험 요소였던 거야. 나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자기가 누굴 건드렸는지 똑똑히 알게 해줄 거야. 지훈아,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응? 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 걱정 마. 조카는 그날 이후 자신의 친부가 방앗간에 왔던 날 혹시 몰라 핸드폰으로 녹음해둔 파일을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 안에는 돈을 이야기하던 목소리, 과거의 흔적을 없애고 싶어 하던 말투까지 전부 들어있었죠. 그리고는 한 기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길에 저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조카를 혼자 보낼 순 없었거든요. 동생은 학원에 나가야 했기에 제가 대신 따라 나섰어요. 조카는 기자와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친부가 엄마와 뱃속에 있던 자신을 외면했던 이야기, 20회 가까이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 그리고 그날의 대화 내용까지. 기자는 조카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메모만 했을 뿐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뒤 조카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증거입니다. 그날 그 사람이 찾아와서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에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기사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제가 그 회사 회장님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니 우선은 그 회장님께 이 내용을 전달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조카는 기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회장님의 비서라고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짧고 단정한 말투였고 용건은 분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 조카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지훈이가 다 컸다 해도 그런 자리에 혼자 보내는 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함께 나섰습니다. 지훈이는 괜찮다며 말렸지만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죠.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미 회장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카를 보자마자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가움은 없었고 처음부터 경계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지훈이를 위아래로 살피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자네 가족을 찾아갔다고? 왜지? 20년 만에 갑자기 찾아온 이유, 뭔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서 아닐까요? 뭐? 우리 사위가 과거를 덮으려고 했다고? 왜 그런 짓을 해야 하지? 저는 어려서 자세한 사정까지는 모르지만요. 최근에 과거가 드러나면 곤란한 일이 생겼기 때문 아닐까요? 회장님 따님이 알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경영권을 온전히 넘겨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과거를 알고 있는 저희 가족이 입을 막을 필요가 있었을 테고요. 어린 게 당돌하구만. 그래, 그건 그렇다고 치고, 내가 자네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호통에 가까운 질문이었지만, 지훈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리 준비해온 듯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제 머리카락입니다. 원하시면 이걸로 유전자 검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했던 말이 그대로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지훈이의 말에는 위협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이 가진 당당함과 확신만이 느껴졌죠.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봉투와 녹음 파일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그것들을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회장은 끝내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이해했다는 걸요. 조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회장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음에도 지훈이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했다는 듯 말이죠. 그날 이후로 별일 없이 조용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장까지 만나고 왔으니 무슨 일이나도 일어날 것 같았는데 마치 그날은 있지도 않았다는 듯 너무 조용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조카가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를 열고 인터넷 기사 하나를 보여줬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건 조카의 친부가 위자료도 거의 받지 못한 상태로 이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위였던 사람은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기업은 앞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게 될 거라는 내용이 이어졌죠. 기사 어디에도 구체적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말했어요. 그 사람 결국 이렇게 끝이 났네. 그러게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거야. 당장은 잘 살지 몰라도 자신이 했던 일이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발목을 잡는다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없던 사람처럼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동생 수미는 읍내에 작은 공부방을 차렸습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은 아이들 책상 몇 개 놓인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수미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못다 이룬 선생님의 꿈을 조금씩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정식 교단에 서지는 못했지만 아이들 눈을 마주보며 문제를 설명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반짝이는 얼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조카 지훈이는 예정대로 서울대학교에 진학해 법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지훈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부하는 걸 가장 즐거워했고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편하다고 말하던 아이였죠. 그러다 보니 대학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성적 때문에 걱정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험이 이어지고 마음이 지칠 법한 순간에도 지훈이는 늘 같은 태도였습니다.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차분하게 해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 조카는 마침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풋내기 변호사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조카입니다. 이름 석자를 스스로의 힘으로 세운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방앗간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조카의 뒷모습을 떠올립니다. 한때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궁금해하며 말없이 삼키던 아이가 이제는 누구의 그늘도 아닌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저희 가족은 마음이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서툴고 부족했을지는 몰라도 외면하진 않았죠. 그랬기에 지금의 평범하지만 소박하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동생, 그리고 조카 지훈이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고, 아플 때는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